반갑습니다. 김영무의 이솝우화에 관한 나의 생각들 제2화 두루미와 공작새 편입니다. 두루미가 먹이를 찾아 땅 위에 내려 앉았다. 때마침 공작새가 그 두루미 곁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두루미가 보란 듯이 화려한 자기 날개를 활짝 펼쳐 보였다. 그런 다음 두루미를 향해서 공작새가 말을 걸었다. 두루미야, 나 좀 봐봐. 넌 있잖니 내 옷이 무척 탐이 날 테지. 그러자 두루미의 시선이 공작새를 향했다. 공작새는 날개를 더한층 아름답게 활짝 펼쳐 보이며 아주 우쭐한 마음으로 말을 다시 이었다. 있잖니 두루미야, 내 모습은 그렇게 초라한데 내가 내 곁에 머물러 주니까 너는 크나큰 영광으로 여겨야 하지 않겠니? 너 내 말 알아듣겠지? 이윽고 두루미가 공작새를 향해 입을 열었다. 공작새야, 나는 있잖아 저 하늘로 높이 날아올라 달님과 별님 그리고 햇님까지 가까이서 쭉 지켜볼 수가 있단다. 그런데 공작새는 기껏 닭이나 오리들과 함께 이 땅 위에서만 살고 있잖니. 그래서 너를 볼 때마다 나는 내 꼴이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단다. 공작새가 지나친 자기 과시를 하려다 그만 톡톡히 망신을 당하는 꼴을 서술한 내용이 될 것 같죠. 아마 공작새는 막강한 체력과 고도의 비행수를 지닌 두루미가 10km 높이까지 날아 올라가 수천 킬로미터까지 비행할 수 있고 때로는 히말라야 산맥까지 넘나들기도 하는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 그런 걸 아마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을 테죠. 다시 말하자면 두루미는 공작새가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장엄한 우주적 경광까지 두루 감상하지 않았겠어요? 네. 두루미와 공작새란 이 우화를 읽으면서 나는 당장 과유불급이란 말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과유불급. 공자의 언행록인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 구절이죠. 공자의 제자 자공은 걸핏하면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기에 바빴답니다. 어느 날에 그는 스승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 제자 중에서 자장과 자하 이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하면 누가 더 낫겠습니까? 공자가 대답해 줍니다. 자장은 좀 지나치고 자하는 기준치에 조금 미치지 못하더구나. 그렇다면 자장이 조금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거의 같단다. 여기에서 나온 말, 즉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하는 말이 곧 과유불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자장은 재주가 많고 뜻이 넓었으나 힘든 일을 하느라고 무리한 시도를 좋아해서 항상 중도를 지나쳤고, 제자 자하는 친구 간의 믿음이 독실하고 매사에서 규범을 삼가 지켰으나 언행의 규모가 너무 협소하여 항상 중도에 미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들 두 제자의 수준을 마찬가지라고 봤던 거예요. 육아에서는 중용의 도를 중시했기에 뛰어난 자의 지나침이나 어리석은 자의 모자람이나 다 함께 중도를 일으키기에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중도를 지킨다는 말은 쉽게 말해 본분을 지킴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작새가 화려한 그 깃털을 펼치는 이유는 주로 짝짓기를 위한 자기 과시적 행동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수컷 공작새가 아름답고 거대한 깃털을 활짝 펼치면서 암컷을 유혹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깃털의 색깔과 무늬는 건강과 유전적 우수성 등을 나타낼 수가 있어 그것으로 암컷의 관심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종족 보존이라는 본능에 따라 공작새가 날개를 펼치면 극히 자연스러운 행위에 불과하다는 뜻이 될 테고요. 그런데 우화에서는 공작새가 자기 날개를 펼쳐 보이며 자기 과시와 아울러 자아도취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자아도취 상태에서 자기 과시 행위가 표출되기 마련입니다만은, 따라서 과유불급에 이어서 나는 자아도취라는 개념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아도취란 자신의 존재나 능력, 외모, 성격 등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이어서 스스로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상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자기애와 달리 자기 자신에게 과도하게 몰입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태라 말할 수가 있겠죠. 심리학에서는 자기 도취를 나르시시즘, 즉 과도한 자기애로 표현하면서 마키아벨리즘, 즉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동 양식과 사이코패스, 즉 반사회적 인적 장애와 함께 악의 3요소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지나친 자기애는 주위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반사회적 특질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미디어 그룹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는 자아도취 성향이 강한 사람을 확인할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7가지를 제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참고삼아 해설해 보겠습니다. 첫째, 끼부림이 심하다. 나르시시즘이 있는 사람은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려고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이성에게 끼를 부리거나 상대방이 사랑받는다고 착각하게 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조종하려고 든다. 선거 유세장에서 지켜보면 이 후보자 대개가 나르시스트로 보이기도 하죠. 둘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좋아한다. 자아도취 성향이 강한 사람은 계획된 만남을 인연으로 가장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함으로써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이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주로 노리는데, 이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 자신감이 낮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호의와 친절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나르시스트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취미와 좋아하는 음식 등을 파악한 뒤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셋째, 동정을 구걸한다. 나르시스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툭하면 아픈 과거나 불우한 가정사에 관해 얘기함으로써 동정과 연민을 자아내곤 한다. 상대방이 흘리는 눈물을 바라보며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넷째, 다른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간다. 자아도취 성향이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갈 때가 많다. 가령 상대방이 자신을 모함했다거나 자신을 스토킹했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이는 물론 조직 내 한 사람을 자신의 적으로 만들므로써 다른 조직원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기 위한 나르시스트들의 생존 전략이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연기자인 나르시스트들은 완벽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스스로 했다고 믿게 만들기도 한다. 다섯 번째, 칭찬과 비난을 동시에 한다. 와, 새로 한 머리 예쁘네. 그런데 머릿결이 조금 이상해. 자기 애가 과도한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 칭찬과 비난이 교모하게 섞인 언어를 구사한다. 언뜻 들으면 칭찬 같지만 곱씹어 생각해보면 기분이 나쁜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여섯 번째, 가차없이 연락을 끊는다. 나르시스트들은 첫 만남에서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큼 헌신적으로 행동하지만 당신의 이용 가치가 떨어진 후에는 옷깃 한 번 스칠 적 없었던 사람처럼 당신을 무시할 것이다. 일곱 번째, 자살소동을 벌인다. 당신이 이별의 후유증에서 벗어날 무렵 나르시스트들은 무릎을 꿇으며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자기 자신을 더는 사랑하지 않는 당신을 한 번 더 조종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으면서 당신에게 사과를 구하고 심한 경우엔
자살 소동을 벌이며 당신에게 또 한 번의 관심과 애정을 구할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황금 알을 낳는 닭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